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7개국 정상, 기자들 발칵. 2. 미 상무부 삼성, 하이닉스 관련 긴급 발표. 3. 미국이 핵공유 거부하면 다 방법이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오늘부터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의 폭탄 발표로 인해 바이든은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7개국 정상들과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이재용 회장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발표를 하였습니다. G7 정상회담 생중계를 위해 모인 세계 주요 외신 기자들은 이재용 회장의 깜짝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사용한 요리를 각국 정상과 기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내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방송인인 테레비유 후쿠시마와 NHK 등의 일본 매체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지사 우치보리 마사오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각국 요원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사용한 요리가 제공될 것이라며 본 후쿠시마현의 부흥을 알리기 위한 귀중한 기회로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우치보리 지사는 각국 정상이 모이는 G7 정상회의에서 정부가 정확한 정보 전달에 노력해 오염수나 재염토 처리 등에 대한 관계국들의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언론인 후쿠시마민보에 따르면 기자들이 모이는 미디어 센터에는 후쿠시마산 일본 술, 복숭아 주스 7탄산수 등 후쿠시마 토속주와 명과 등 신식 코너가 제공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산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G7 정상회의 주요 요인들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외신 기자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로 사용한 요리가 제공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과거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납품해 일부 국가들은 선수들에게 직접 음식을 공수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 앨리슨이 기자들 앞에서 지금 내 앞에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 자연적인 수준의 80% 수준밖에 방사선 수치가 오르지 않는다. 수백 리터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라며 일본 정부의 정직과 신뢰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인들을 믿을 수 있나? 왜 못 믿나? 이 경우 신뢰가 작동해야 한다. 라고 전했는데요. 알고 보니 원전을 사랑하는 원전 찬양론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가 발표한 책을 통해 후쿠시마 초기 사고로 일부 원자로가 파괴되었지만 사람들한테 노출된 방사선은 너무 과장 왜곡되었고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급하고도 진정한 재앙인 기후온난화와 싸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방사선 허용 한도를 현재 연간 1mSv 보다 1000배로 올려 핵발전소 건설 비용을 대폭 낮추고 무탄소 전원인 핵발전소를 빨리 증설하는 것이다. 라는 위험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소다로 일본 전 부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며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댔스 라고 재차 강조하자 중국은 니취팔러마 그럼 마셔봐 라며 강경 대응했는데요. 이제 G7 정상들과 세계 주요 외신 기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더해 후쿠시마 음식을 2박 3일 동안 실컷 먹어야 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바이든을 포함한 G7 정상들과 세계 최고의 기업 수장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바이든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안전무능 일본 총리가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 삼성전자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 7곳의 경영자를 초청해 일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일본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는데요. 바이든이 삼성에 제시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온갖 특혜들을 약속하며 일본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미국에 올인하려 했던 삼성전자는 최근 갑자기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바이든이 그토록 자랑했던 삼성의 R&D 센터는 미국이 아닌 일본에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D 센터는 공장과 달리 박사 이상의 고급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대폭 올라가고 민감한 기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일본의 반도체 개발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과 소재 부품 장비 강자인 일본의 시너지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바이든이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앞세워 삼성이 미국의 공장과 R&D 센터를 짓도록 유도했지만 수차례 뒤통수를 맞으면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은 14일
삼성전자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에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시제품 라인을 만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설은 삼성전자의 기존 연구, 개발, R&D 연구소가 있는 요코하마에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일본에 산재한 R&D 조직을 묶어 디바이스 솔루션 리서치 저펜 DSRJ를 출범했습니다. 시설은 연말에 정비를 시작해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미국 대신 일본에 투자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자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탈미국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한 TSMC 회장도 삼성전자를 따라 일본의 두 번째 생산 공장과 R&D 센터를 검토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투자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결정인데요. 일본 정부는 TSMC가 지난해 4월 착공한 첫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인 4,760억엔 보조금을 지원했고, 이번에 두 번째 공장과 R&D 센터까지 지으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USJTA라고 해서 아주 강력한 미일 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서는 FTA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 아무런 차별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같은 취급을 해야 하죠. 때문에 삼성과 TSMC가 미국이 아닌 일본에 공장을 지어 반도체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해도 바이든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죠. 이에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이 삼성과 TSMC를 미국에서 쫓아냈다 라며 역대 최악의 경제 대통령이라 비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머스크도 바이든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망해버렸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앞으로 12개월가량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될 것이며 많은 기업이 파산할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바이든은 사람 모양의 축축한 양말 꼭두각시 라며 미국 대중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바이든을 투표로 몰아내자 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다른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CNBC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론 머스크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머스크가 다른 나라 정부의 도움을 받아 트위터를 사고 미국을 위협하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대신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면서 바이든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테슬라 CEO를 위협하는 분위기인데요. 자, 그런데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도 최근 미국을 벗어나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국에 투자를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 간부인 A씨는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의 공장이나 사옥 주변을 자주 서성이고 있는 것이 발각됐습니다. 반도체 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 스카우트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접촉하려는 것입니다. A씨는 그들의 퇴근 시간은 대체로 일정한 편이라며 한국이나 대만의 엔지니어들을 만나 기존 연봉 이상의 웃돈을 제시한 뒤 우리 쪽 생산 라인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17일 이 같은 풍경을 전하면서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국의 전문 지식을 축적하려는 중국의 조직적 활동이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한국의 대응 강도도 거세지고 있다는 게 신문의 진단입니다. FT에 따르면 과거 중국의 해외 인력 영입 방식은 주로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계 또는 중국인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또는 미국 등의 헤드헌팅 회사를 설립, 조건이 맞는 인력을 정식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거듭된 중국 제재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의 한 헤드헌터는 FT에 미국의 새로운 제재로 미국에서 교육받았거나 취업한 인력을 채용하는 게 매우 까다로워졌다며 한국과 일본, 유럽이 인재풀이 대체 공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 발효 등을 비롯해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미국 인력 영입이 힘들어지자 중국 기업들이 한국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중국의 움직임은 꽤 적극적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공장이나 사옥 앞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다가 퇴근 중인 직원들에게 접근해 이직 제안을 하는 건 기본입니다.
기존 연봉의 3터부터 4배에 달하는 파격적 급여를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삼성전자 직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또 중국이 뒷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 한국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국의 지원하에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IMF라는 초대형 악재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한데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0년대 한국은 성장이 둔화될 위기가 있었지만 당시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이용하면서 다시 한번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박쥐와도 같은 나라로 부르는데요. 미국의 동맹국으로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득은 중국에서 취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사실 이는 오히려 칭찬으로 들을 수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거대 국가 사이에서 이득을 최대한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발톱을 드러내면서 이런 좋은 시절도 끝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상황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속담이 이보다 잘 어울릴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법안 IRA를 계기로 전기차는 보조금에서 제외됐고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기존의 라이벌이었던 대만에 이어서 미국과 중국, 일본, 여기에 유럽까지 경쟁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배터리 산업 역시 비슷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방해로 사실상 진출이 불가능한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한국은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중국의 CATL 점유율이 늘고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감소한다는 기사가 나오지만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한국 기업들이 1위를 놓고 다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할 경우에 전기차와 배터리를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하는데 중국이 원자재 시장을 장악하도록 놔둔 것은 사실 미국입니다. 희토류나 희소금속을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중국에게 떠넘겨버린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IRA를 계기로 자국 내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면서도 멕시코에 손을 내민 것도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1차 산업은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품과 기술에 대한 대중 접근 제한 조치 2건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AI과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반도체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고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의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첨단 산업에 사용할 반도체 수출을 막음으로써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막고 중국이 목표로 하는 반도체 자체 생산까지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상무부의 조치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18나노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팻 또는 가팻, GAAFET 등 비평면 트랜지스터 구조의 16나노미터 로직 반도체와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반도체 기술 및 생산 장비의 수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은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꾸준히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장비 수출을 막아버리면 지금까지 한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과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의 방한 당시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가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와 국민의 이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로비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중국 수출 규제에서 제외되는 모습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한국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 공급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상무부는 미국 기업의 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외국 기업은 개별 심사를 통해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장비와 부품 교체를 위한 수출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반입이 가능하게 된 상황입니다. 동종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를 더 벌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추가적인 장비 반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아예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압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조치 이후 14나노 이상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EUV 중고 장비를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등 막무가내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의 38%를, SK 하이닉스는 D램 50%와 낸드 25%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이 멈추게 되면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을 다시 한번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번 규제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에 중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와 기술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중국 반도체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낸드 플래시 제조업체 YMTC는 2016년 설립된 이후에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 반도체 핵심 기업들의 기술 발전이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대해 미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득을 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5일 실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와 반도체의 정치화 추세에 힘입어 장기적으로는 순항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현의 계절이란 미중 갈등 속에 끼인 삼성전자의 현실과 경제 위기로 인해 반도체 수요 감소를 의미합니다. C19 이후 시작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은 반도체 업계의 불황을 불러왔습니다. 한때 10만 전자를 노리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3천억 달러, 427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이익 동력인 메모리 칩의 수요 약화와 재고 증가가 큰 문제였습니다.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트렌드 메모리 칩의 일종인 낸드 플래시 가격이 3분기 13터부터 18% 떨어진 데 이어 4분기에도 15터부터 20%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낸드 플래시가 핵심 상품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WSJ는 삼성전자가 TSMC를 잡을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와 경쟁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3배 늘리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근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는 풍부한 보유 현금과 기술 리더십을 고려할 때 타당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 움직임은 변동성이 큰 메모리 반도체 의존에서 탈피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대만을 두고 펼쳐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맞물려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산업을 넘어 정치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어떤 산업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WSJ는 삼성전자는 정치적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든 고난의 시기에서 더 강하게 일어나기 위해 크게 투자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은 과거 고 이건희 회장의 과감한 결단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고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포엠 D램 제품과 관련한 이건희 회장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1987년 당시 삼성전자는 포엠 D램 개발 방식을 스택, 쌓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트렌치, 파들어가는 방식로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 중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원칙으로 고민을 타개했습니다. 쌓아 올리는 것이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고 문제가 생겼을 때 회로를 고치는 것이 편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단은 매우 성공적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포엠 D램에 이르러서는 일본과 동등 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6M D램은 품질에서 앞서기 시작했고 64M, 256M 제품은 드디어 일본보다 빠르게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995년은 64M D램 시장이 본격 형성되기 시작한 해로서 그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당초 예상보다 40% 낮춰가한 8조 1348억 원 매출과 2조 7192억 원 영업이익이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축포를 터뜨리지 않고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세계 정상이 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정상에 서면 자칫 목표를 상실할 수 있다. 정상이 되기보다 정상의 위치를 고수하기가 더 어려운 까닭이다. 뼈를 깎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은 언제나 위태로운 자리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이지만 늘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법안, 반도체 지원법 등 미국의 견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고 더 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군사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 측이 우크라 동부 점령 지역을 자국 영토로 합병하면서 끝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빼앗긴 영토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우크라이나와 이미 점령한 지역은 자신들의 영토이니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경우 핵옵션을 비롯해 모든 대응을 하겠다는 러시아 간의 강대강 대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조금씩 동부 영토를 탈환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푸틴과 러시아 수뇌부는 핵카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결국 핵옵션을 꺼내든다면 전 세계적으로 핵무장 도미노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가장 인접하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에선 최근 한국신 방산장비를 수십조 단위로 구매한 것으로 모자라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까지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서 한국의 핵발전소를 요청 중인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핵무장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유럽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보도하며 24개의 원자로와 1970년대 이후로 쌓아둔 사용 후 핵연료를 통해 순식간에 4,300기의 핵전력을 완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폴란드가 최근 한국에게 막대한 방산물자와 국가기관 산업인 핵발전소 건설을 요청하는 이유기 핵무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전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자체 외교라인을 통해 미국 정부에게 핵무기를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가디언 등 다수의 매체들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 언론사인 폴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전력을 폴란드와 공유하거나 폴란드에 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뜻에서 미국 측 고위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미국 백악관은 폴란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핵공유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실행으로 옮기지도 않을 것이란 브리핑을 통해 폴란드 측의 핵공유 발언에 당황스럽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우리 폴란드에게 핵무기가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하며 언제든 핵 프로젝트에 참여할 잠재적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발언에 유럽 대부분 언론사들은 폴란드 간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하며 폴란드가 핵무장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먼저 최근 폴란드는 누구보다 국방 예산에 많은 돈을 투자한 국가입니다. 1년 국방 예산이 19조 원에 달하는 폴란드는 올해 한국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데만 20조 원을 넘게 들였는데다 현재 14만 명에 달하는 정규군 규모를 2배 이상 늘린 30만 명으로 맞춘다는 정책을 통해 향후 한국의 방산 장비와 군수물자가 더욱 필요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의 국내 총생산 GDP를 확인해보면 1인당 GDP의 경우는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곧 4만 달러를 향해 가는 한국과 비교해 절반 정도 수준의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의 이번 국방 지출은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소비라는 지적으로 국방 예산에 투자한 만큼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폴란드 측 정부 관계자들의 우려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아무리 군사력을 키워 폴란드 앞까지 전진해도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핵전력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핵이라는 확실한 방어수단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부족한 군사력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방어전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아주 소형의 전술핵이라도 사용하는 일이 생겼을 때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폴란드는 자국을 지키겠다며 진지하게 핵무장을 선언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의 핵공유에 대한 발언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자체 핵무장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즉 핵발전소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의 핵발전소를 도입하겠다며 한국 수력 원자력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는 등 방산 도입에 이어서 한국의 핵발전소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원전 수주 현황은 한국, 미국, 프랑스 3개국이 경쟁하고 있는데
프랑스 원전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 한국과 미국 두 곳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에게 핵공유를 요청하는 등 핵무장에 준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지만 미국이 이를 부정하는 현황을 봐서 미국은 폴란드에게 향후 핵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폴란드 측에서도 핵 도입에 부정적인 미국의 원전을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에 안 그래도 유력했던 한국의 원전이 폴란드 내부에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경수로와 중수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로는 중수로이며 경수로 원자로를 통한 핵무기 제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기술이 발전한 지금 재처리 과정을 통해 경수로에서도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충분히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원자력 전문가들의 공동된 입장입니다. 원전의 전력 생산에 사용되고 남은 핵연료는 퓨렉스라는 재처리 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플루토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197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목적을 유사시 핵전력 완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 군사용에 가까운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1970년 7월 윌리엄 로저스 당시의 미국 국무부 장관은 2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통보를 하게 되자 한국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인 핵무장 프로젝트를 세운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70년대 정부부터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했지만 미국 측의 반대로 완성시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으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한국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2016년 대선 후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적인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그 대가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도록 용인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2017년 9월에는 중국과의 군사경제적 마찰로 인해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백악관 긴급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런 검토를 두고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부산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교수 로버트 켈리 역시 2024년 트럼프가 집권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70년대부터 쌓아온 사용 후 핵연료가 있다며 이를 통해 순식간에 4,300기의 핵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현재 보유 중인 150기의 핵탄두는 한국의 현재 기술로 3개월 안에 완성이 가능하며 한국이 이처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70년 주한미군 철수 동보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0년 동안 쌓아둔 핵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의 연료로 탑재할 수 있어 한국의 핵전력 시스템 완성이 가능해집니다. 핵을 보유하고 이것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하기 위하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그 어떤 나라도 한국에게 선제적인 군사적 도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핵잠수함의 경우는 한국이 오래전부터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우려한 미국 측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닌데다 세계 최고의 조성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능력과 기술이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측은 한국의 종합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고 한국의 원전을 도입할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개발 시초부터 목적이 핵 추출을 위한 것인데다 일단 만들어 놓으면 향후 핵잠수함과 핵항모 등 다양한 전략 자산에도 사용할 수 있기에 한국형 핵발전소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만에 하나 폴란드 원전 수주를 미국이 하게 되어도 한국의 시공업체들이 천문학적인 낙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원전 업체는 시공 능력보단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원전을 수주한다고 해도 건설과 같은 시공 분야는 다른 곳에 외주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도입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원전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 이전을 해준 고리원전으로 이번 폴란드 원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다면 상당수 시공 분야에 한국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수많은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에서 한국의 업체들이 참여해 시공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의 원전 자체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이전을 뿌리로 설계되어 상호간 시스템이나 부품 등 호환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기에
원전의 설계와 시공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한국도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건설적인 핵무장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사시 우리 스스로 지킬 힘도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먼저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할 압도적인 저지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한국형 핵항모 건조가 논의되는 가운데 누리호를 기점으로 한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역시 사실상 완성 단계 수준이 되었고 거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체계까지 완성시킨 한국은 최종 관문인 핵보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거 선진국들이 ICBM과 SLBM을 개발한 이유는 역시나 핵을 탑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한국의 군사적 개발 방향이 최종 관문인 핵보유로 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정당한 명분도 존재합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한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인접국인 중국은 북핵을 견제하기보단 오히려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하죠. 따라서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중국 역시 책임이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핵을 저지했다면 한국도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